이년이 감히 시집이 싫다고 밤중에 도망을 쳐! 전주댁의 악다구니가 새벽 마당을 갈랐습니다. 아직 달도 울지 않은 시각, 연화는 짐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은 채 뒷문 빗장에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등불을 든 종들이 몰려들고 이웃집 개들까지 컹컹 짖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오무다 어머님, 저는 그 점 닥쳐라! 시집가는 날 새벽에 뒷문으로 나서는 년이 어디 있단 말이냐? 전주댁이 연화의 팔을 낚아채 마당 한가운데로 끌어냈습니다. 삽시간에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혼산날 신부가 도망치려 했다는 소문은 해가 뜨기도 전에 온 동네를 한 바퀴 돌 기세였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에 쥔 보따리 속에는 옷가지가 아니라 밤새 몰래 베껴 쓴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꺼내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는 야담통입니다.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오늘도 잘 풀리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집안의 사정을 알자면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이씨 집안의 정실딸인 연화는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계모 전주댁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전주댁에게는 친딸 정화가 있었는데 나이는 연화보다 3살 어렸으나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란 탓에 세상 무서운 줄을 몰랐습니다. 혼담이 오간 것은 강씨 집안에서였습니다. 한때는 조정의 판서 벼슬까지 지냈다는 강상원의 아들 강병연과의 혼사였습니다. 처음 중매쟁이가 이 혼담을 들고 왔을 때만 해도 전주댁은 팔짝 뛰며 좋아했습니다. 판서댁 며느리라니 이런 경사가 어디 있단 말이냐. 정아야, 너는 이제 대감댁 안주인이 되는 게야.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강씨 집안이 몇 해 전 조정의 모함에 휘말려 재산을 거의 다 잃고 지금은 하인 몇을 데리고 근근히 살림을 꾸린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몰락한 집안이라니 이럴 줄 알았으면 애초에 말도 못 꺼내게 했을 것을. 전주댁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을 그런 집안에 시집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미 오간 혼담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파혼은 양쪽 집안 모두에게 흠이 되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강상원이라는 인물이 아직 조정에 아는 이가 많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날 밤 전주댁은 연화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연화야, 자느냐? 아니옵니다, 어머님. 전주댁은 방으로 들어와 연화 앞에 앉았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나긋했습니다. 내 기인이 할 말이 있다. 이번 혼사 말이다. 예. 강씨 집안이 몰락했다는 소문, 너도 들었겠지.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집에 우리 정아를 보낼 수야 있겠느냐. 그렇다고 지금 와서 파혼을 하면 온 집안이 웃음거리가 된다. 그러니 전주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연화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내가 대신 가주었으면 한다. 연화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정실딸이 시집을 가는데 누가 뭐라 하겠느냐. 오히려 남들 보기엔 더 그럴듯할 게다. 정아는 몰락한 집안보다 더 나은 혼처를 찾아줄 것이야. 어머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연화의 순순한 대답에 전주댁은 오히려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흡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래야 착한 딸이지. 전주댁이 방을 나간 뒤 연화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문갑을 열어 그 안에 숨겨둔 낡은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계산법과 셈에 관한 잡기들, 그리고 아버지가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딸아,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손에 쥔 사람이 임자인 줄 안다. 허나 진짜 임자는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니라. 연화는 종이를 다시 접어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리는 비녀를 매만졌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지만 이 비녀만은 늘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연화는 혼례 준비를 하는 척하며 밤마다 몰래 강씨 집안에 관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계모가 중매쟁이를 시켜 혼서지의 이름을 바꿔치기 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아의 이름으로 오간 혼서를 몰래 연화의 이름으로 다시 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강씨 집안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나중에라도 이 바꿔치기가 드러난다면 사기 혼인으로 몰려 양쪽 집안 모두 파탄이 날 수 있었습니다. 알려야 한다. 강씨 집안에 연화는 결심했습니다. 혼산날 새벽 아무도 모르게 강씨 집안 쪽 사람에게 이 사실을 적은 서찰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뒷문으로 나가 인편을 만나기로 한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필 그날 새벽 잠에서 깬 전주댁이 연화의 방이 빈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인연이 그렇게 마당 한가운데서 연화는 야반도주하려던 파렴치한 딸로 몰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구경하던 이웃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대 큰딸 시집이 그리도 싫었나 보네. 쯧쯧 얼굴은 저래 얌전하게 생겨서. 정아는 마당 한쪽 툇마루에 서서 그 광경을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옅은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언니도 참 시집가기 그리 싫었으면 진작 말을 하지. 정아야, 그런 말이 아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온 동네가 다 봤는데. 전주대기 딸의 등을 슬쩍 두드리며 눈짓을 보냈습니다. 정아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으나 여전히 웃음기를 완전히 지우지는 못했습니다. 연화는 그런 이복 동생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풀어놓을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란이 잦아든 것은 해가 완전히 뜨고 나서였습니다. 연화는 결국 서찰을 전하지 못한 채 그날 정오 그대로 가마에 태워져 강씨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전주댁은 마지막까지 연화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강씨 집안에 가서도 입 조심하거라. 괜히 우리 집안 흉이나 보고 다니지 말고. 연화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그녀는 품속의 서찰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전할 기회가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가마가 강씨 집 대문 앞에 이르렀을 때 연화는 살짝 휘장을 걷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소문대로였습니다. 대문은 낡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마당은 휑했습니다. 하인도 겨우 두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정말 몰락한 것인가?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낡은 대문 안쪽으로 살짝 보이는 마루 기둥이 자세히 보니 결이 고운 최상급 목재였습니다. 겉은 낡았으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마에서 내리자 마당 한쪽에서 다부진 체격의 중년 사내가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씨 상단의 총괄 집사 박덕윤이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박덕윤의 눈빛이 잠시 연화의 옷차림과 짐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무엇인가를 가늠하는 눈빛이었으나 이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뒤로 신랑 강병연이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큰 키에 다부진 체격, 그러나 눈빛만은 유독 날카로운 사내였습니다. 그는 연화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신부께서 예상보다 일찍 오셨습니다. 그 말투가 묘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한 어투였습니다. 연화는 그 순간 직감했습니다. 강병연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화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병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이 안에서는 곤란합니다. 잠시 저와 함께.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이었습니다. 안채에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검소한 무명 도포를 걸쳤으나 걸음걸이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강병연의 부친 강상원이었습니다. 강상원은 연화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며느리감을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 시선이 연화의 목덜미, 정확히는 은비녀에 가서 멈췄습니다. 노인의 낯빛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 비녀, 강상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비녀를 어디서 낳느냐? 연화는 영문을 몰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이옵니다. 소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지니고 계셨다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조남이 어찌 되시느냐? 강상원의 물음이 다급했습니다. 곁에 있던 당병연도, 박덕윤도 이런 부친의 모습은 처음 보는 듯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일찍 여의어 조남까지는. 다만 아버님께서 생전에 늘 셈법과 계산을 가르치시며 이 비녀만은 몸에서 떼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말에 강상원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잠시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연화는 그저 어머니의 유품이라고만 알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노인이 처음 보는 은비녀 하나의 저리도 놀라는 까닭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아버님, 그 비녀를 아십니까? 강병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강상원은 한참 만에야 눈을 떴습니다. 아니다. 늙은이가 잠시 예실이 떠올랐을 뿐이다. 그러나 그 대답이 거짓임을 마당에 선 세 사람 모두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상원은 애써 표정을 가다듬고는 연화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오늘은 우선 쉬거라. 자세한 이야기는 차차 나누도록 하자. 연화는 고개를 숙여 예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품속에 넣어둔 서찰의 존재를 잊지 않았습니다. 아직 전하지 못한 진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낯선 시아버지의 흔들리는 눈빛 앞에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강상원의 다음 한마디가 연화도 강병연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몰아가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화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낯선 방, 낯선 천장이었습니다. 어제의 소동이 꿈만 같았으나 품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서찰이 그것이 꿈이 아니었음을 일러주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나서자 마당에서 박덕윤이 아침 일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나셨습니다. 서방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박덕윤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사랑채 쪽을 가리켰습니다. 강병연은 이미 마당에 나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검소한 무명 도포 차림이었으나 눈빛에는 어딘지 여유가 있었습니다. 연화는 주위를 살핀 뒤 품속의 서찰을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서방님, 이것을 먼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병연은 서찰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계모 전주대기, 혼서지의 이름을 바꿔치기 하려 했다는 정황과 원래는 정아가 시집을 왔어야 했다는 사실이 소상히 적혀 있었습니다. 서찰을 다 읽은 강병연의 표정은 그러나 연화가 예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놀라움보다는 옅은 웃음이 먼저 떠올랐던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셨습니까?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강병연이 서찰을 접으며 말했습니다. 혼담이 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매쟁이의 말투가 자꾸 바뀌는 것이 이상하다 여겼습니다. 처음엔 분명 정아 아씨의 사주를 말하더니 나중에는 슬그머니 연화 아씨의 사주로 말을 바꾸더군요.
아버님께 말씀드렸더니 아버님도 이미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연화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시면서 어찌 저를 그대로 받으셨습니까? 받지 않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강병연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애초에 저희 집안이 원한 것은 정아 아씨가 아니라 이씨 집안과의 혼사 그 자체였습니다. 누가 오든 상관없었습니다. 다만 궁금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아씨께서 이 사실을 알고도 순순히 오셨는지 아니면 속으신 채로 오셨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미리 알려드리려 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까 걱정되어서. 강병연은 잠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처음으로 옅은 감탄이 스쳤습니다. 그 마음 씀씀이 잘 알겠습니다. 이 서찰은 제가 잘 보관해 두겠습니다. 혹여 나중에 계모님 쪽에서 다른 말이 나올 때를 대비해서요. 강병연은 서찰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붓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말이 오갈 때 언제 누가 받았는지가 분명해야 힘을 얻는 법입니다. 그는 서찰 여백에 오늘 날짜를 적고 아버님께 청해 강씨 집안의 인장을 받아 함께 찍어두었습니다. 받은 날짜와 집안의 인장이 함께 남으면 훗날 누구도 이 서찰이 나중에 꾸며낸 것이라 트집 잡을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서찰은 아씨께서 그날 새벽 진심으로 저희를 도우려 하셨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 근심은 뜻밖의 쉽게 풀렸습니다. 연화는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강씨 집안 사람들은 몰락한 집안치고는 지나치게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그 여유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연화는 시집온 며느리로서 살림을 익히기 위해 곳간을 둘러보게 되었습니다. 곳간지기 노파를 따라 들어간 곳간 안쪽 낡은 가마니들 사이로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곡식 자루 밑에 깔린 궤짝이었습니다. 궤짝의 나무 재질과 자물쇠의 정교함이 결코 몰락한 집안의 살림살이가 아니었습니다. 저 궤짝은 무엇입니까? 연화의 물음에 노파가 흠칫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씨. 그것은 소인도 잘 모르는 것이라. 노파의 당황한 기색이 오히려 확신을 더해 주었습니다. 연화는 더 캐묻지 않고 곳간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부엌에서 또 하나의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반찬은 소박했으나 부엌 한편에 쌓인 장독대에는 값비싼 청국, 소금과 귀한 향신료가 가득했습니다. 겉으로 내보이는 살림과 실제로 쓰는 재료가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이 집안 몰락한 것이 아니다. 연화는 확신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강병연을 다시 찾았습니다. 서방님, 여쭤도 되겠습니까? 이 집안은 정말로 몰락한 것입니까? 강병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낮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찌 그리 생각하십니까? 곳간의 궤짝, 부엌의 향신료. 몰락한 집안의 살림이 아니었습니다. 강병연의 입가에 씁쓸한 웃음이 걸렸습니다. 눈썰미가 좋으십니다. 아버님께서 아시면 놀라시겠군요. 그는 잠시 마당 쪽을 바라보다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3년 전 아버님께서 조정에 계실 적의 정적들의 모함을 받으셨습니다. 축제와 비리 혐의였습니다. 실은 억울한 누명이었으나 그 시절 조정의 형세로는 결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칫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가문 전체가 화를 입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가산을 지키셨습니까? 아버님께서는 파면당하기 직전 재산 대부분을 타지의 상단 명의로 옮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몰락한 것처럼 꾸미셨습니다. 남의 눈에 띄지 않으면 더는 노림을 받지 않을 테니까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연화는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가 갔습니다. 검소한 겉모습, 낡은 대문, 그러나 그 안에 감춰진 진짜 살림살이까지. 허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저와 아버님, 그리고 박행수뿐입니다. 아쉽게도 이제 말씀드렸으니 내 사람이 된 셈이군요. 강병연이 연화를 지그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그동안의 위장이 모두 허실이 됩니다. 아직 그 정적들의 세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니까요. 부디 함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 새로운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진짜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관리하는 상단이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단은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손에 맡겨져 돌아가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연화는 며느리로서 집안일을 도우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박덕윤이 사랑치 봉당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수 어른, 무슨 근심이라도 있으십니까? 아씨. 별일 아닙니다. 그저 이달 곧 간 출납이 자꾸 맞지 않아서요. 박덕윤이 무심코 장부를 옆으로 밀어놓았습니다. 연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제가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 박덕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장부를 내밀었습니다. 그저 예의상 물어보는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화가 종이를 훑은 눈빛이 예사 며느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끝으로 숫자를 짚어가던 연화가 채반 각도 지나지 않아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 좁쌀 32섬이 들어온 것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곳간 수량은 29섬이라 하셨지요. 그럼 이 아래 콩 수량에서 새 서머치가 잘못 옮겨 적힌 듯합니다. 여기 이 줄과 이 줄 자릿수가 하나씩 밀려 있습니다. 박덕윤은 눈을 크게 뜨고 장부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연화가 짚은 자리를 몇 번이고 되짚어 계산해 보니 과연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소인이 사흘 밤을 새워도 못 찾던 것을. 박덕윤은 감탄과 놀라움이 섞인 눈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연화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릴 적 아버님께 셈을 조금 배운 것뿐입니다. 조금이라니요. 이 정도면 웬만한 셈서리보다 낫습니다. 박덕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박덕윤의 놀란 얼굴을 보며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앞에 앉아 주파나를 튕기던 밤들이었습니다. 딸아, 세밀한 손끝의 재주가 아니다. 마음의 눈으로 숫자 뒤에 숨은 사람을 보는 것이다. 숫자가 어긋난 자리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거짓이나 실수가 숨어 있는 법이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연화는 그저 어려운 잡기 하나를 배우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와서 보니 아버지는 그 셈법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를 함께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밤 있었던 일을 강상원에게 조심스레 전했습니다. 강상원은 아무 말 없이 듣기만 하다가 짧게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두고 보자. 그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는 박덕윤도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그 상단의 존재가 뜻밖의 방식으로 연화 앞에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줄은 그때는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열흘 뒤 강상원은 연화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방 안에는 이미 강병연과 박덕윤이 앉아 있었고 상 위에는 두꺼운 장부 3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거라. 연화가 자리에 앉자 강상원이 장부 하나를 그녀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상단의 지난 반년치 출납부다. 한번 훑어보아라. 연화는 영문을 모른 채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곡물, 포목, 소금, 약재까지 품목이 다양했고 사고 파는 규모도 이 씨 집안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몰락한 집안의 살림이었다니. 연화는 속으로 놀라움을 감추며 침착하게 장부를 짚어나갔습니다. 반 시즌쯤 흘렀을까 그녀가 붓을 들어 종이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아라. 2월과 3월 사이 포목 거래에서 수익이 갑자기 줄었습니다. 겉으로는 시세가 떨어진 탓이라 적혀 있으나 같은 시기 다른 품목의 시세와 견주어 보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아마도 중간에서 누군가 물량을 빼돌렸거나 장부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강병연과 박덕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실은 그 시기 포목 거래를 맡았던 하급석이 하나가 얼마 뒤 자취를 감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도망친 것으로만 여기고 넘어갔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강상원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람이 그것을 가려 읽지 못할 뿐입니다. 연화의 대답에 강상원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낡은 목함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느냐? 목함을 열자 안에는 오래된 비녀 한 짝이 들어 있었습니다. 연화가 늘 지니고 다니던 것과 꼭 닮은 은비녀였습니다. 다만 짝이 맞는 한 쌍의 나머지 한 짝이었습니다.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이것은 20여 년 전 내가 지방관아에 있을 적 한 벗에게 큰 은혜를 입은 일이 있다. 그 벗이 떠나며 정표로 남긴 비녀의 한 짝이다. 나머지 한 짝은 그 벗의 딸에게 물려주었다고 들었다. 강상원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 벗의 성이 이 씨였다. 연화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아버님도 이 씨셨습니다. 이름이 무엇이었느냐? 일찍 여의어 정확히는. 다만 생전에 늘 셈법을 손수 가르쳐 주셨고 한때 지방관아의 아전으로 계셨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상원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두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는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다만 목함을 조용히 다시 닫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훗날 다시 이야기할 날이 있을 것이다. 연화는 궁금한 것이 산더미 같았으나 시아버지의 얼굴에 서린 무거운 기색을 보고는 더 캐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은비녀에는 자신이 알지 못하는 오래된 사연이 얽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뒤 강상원은 다시 연화를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박덕윤과 함께였습니다. 연화야, 내 셈이 예사롭지 않음을 확인했다. 하여 청이 하나 있다. 말씀하십시오, 아버님. 타지에 우리 상단의 실제 살림을 맡아온 지점이 있다. 지금껏 박행수가 오가며 관리해왔으나 나이가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내가 그 상단의 운영을 맡아주었으면 한다. 연화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녀는 그저 며느리일 뿐입니다. 상단의 운영이라니 당치 않습니다. 당치 않은 것이 아니다. 강상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손에 쥔 사람이 임자인 줄 안다. 허나 진짜 임자는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다. 내게서 그 됨됨이를 보았다. 연화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과 도씨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혹여 소녀가 죽은 아비의 딸이라 이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까? 강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 오해하지 말거라.
내 아비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내 실력을 두 눈으로 보았기에 맡기는 것이다. 그 인연은 그저 오늘 이 자리를 조금 더 뜻깊게 할 뿐이다. 그 말씀은 어디서 들었느냐고 묻고 싶은 게냐? 강상원이 옅게 웃었습니다. 나도 오래전 한 버색에서 들은 말이다. 그 벗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지. 연화는 더는 묻지 못했습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상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행수, 자네도 이 아이의 셈을 보지 않았는가? 예, 대감. 소인이 20년 동안 다듬어온 눈썰미로도 못 찾던 오류를 반각 만에 짚어내셨습니다. 이런 인재를 곳간지기로만 두는 것은 아까운 일이옵니다. 강병연도 곁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자도 같은 생각이옵니다, 아버님. 세 사람의 눈길이 모두 연화에게 쏠렸습니다. 연화는 그 무게가 조금은 버거우면서도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소녀, 힘닿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연화는 강씨 상단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박덕윤이 곁에서 실무를 도왔습니다.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상단을 맡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연화는 새로 거래를 트려던 포목 상인의 셈을 보고 남는 장사라 판단해 물량을 크게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상인은 시세만 그럴듯하게 부풀렸을 뿐 뒤로는 다른 상단에 이미 같은 물량을 넘긴 차였습니다. 대금을 지불하기 직전에야 박덕윤이 그 상인의 뒷소문을 듣고 급히 달려와 거래를 멈춰 세웠습니다. 아씨, 이자는 신용이 없는 자입니다.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여러 상단에 이중으로 물건을 넘긴 전력이 있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낯이 붉어졌습니다. 숫자는 읽을 줄 알았으나 사람의 마음까지 읽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화는 장부의 숫자만이 아니라 그 숫자 뒤에 있는 사람까지 살피는 법을 익혔습니다. 거래를 트기 전에는 반드시 그 상인의 평판을 먼저 알아보았고 박덕윤의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한 번의 뼈아픈 실패를 딛고서야 연화는 타고난 셈과 담대함으로 반년도 되지 않아 상단의 수익을 눈에 띄게 끌어올렸습니다. 묵혀두었던 거래처를 다시 뚫고 헛되이 새던 물량을 바로잡았습니다. 그 소문은 오래지 않아 상계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이씨 집안에도 흘러들어갔습니다. 강씨 집안이 몰락하기는커녕 나날이 재산을 불려간다고? 전주댁은 삭바느질을 하던 손을 멈추고 되물었습니다. 소식을 전한 것은 오가며 장을 보던 하녀였습니다. 예, 마님. 그뿐만 아니라 그 상단을 되살린 게 다름 아닌 새 며느리, 그러니까 연화 아씨라고 하더이다. 바늘이 전주댁의 손끝에서 툭 떨어졌습니다. 방바닥에 흩어진 실타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연화가 상단을 맡았다고? 옆에서 이를 듣던 정아가 발끈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제가 갈 자리였잖아요. 몰락한 집이라기에 언니를 대신 보낸 건데 이제 와서 그 집이 부자였다니요. 닥치거라. 전주댁이 낮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딸보다 더 큰 후회와 분함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몰락했다는 소문 하나만 믿고 서둘러 신부를 바꿔치기 한 자신의 성급함이 뼈아프게 후회스러웠습니다. 내가 잘못 짚었다. 그 집이 정말로 부자였다니. 그러나 후회한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혼서지는 이미 연화의 이름으로 오갔고 강씨 집안에서 그 사실을 문제 삼지 않는 한 되돌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두고 보실 겁니까? 정아가 앙칼진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주댁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골똘히 셈하고 있었습니다. 되돌릴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아직 그녀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반드시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할 뿐이었습니다. 한편 강씨 상단에서는 연화가 하루가 다르게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묵혀두었던 거래처를 다시 뚫고 헛되이 새던 물량을 바로잡았습니다. 박덕윤은 그런 연화를 볼 때마다 감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씨께서 오신 뒤로 곳간 재고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소인이 20년을 일해도 못한 일을 반년 만에 해내셨습니다. 행수 어른께서 닦아놓으신 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박덕윤이 문득 목소리를 낮추며 말을 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 저희 옛 거래처 몇 곳이 인근 조만복 상단으로 하나둘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엔 신경 쓸 것도 없는 작은 상단이었는데 근래 부쩍 새를 불리고 있어서요. 조만복이라 하셨습니까? 예. 값을 후하게 쳐주며 거래처를 끌어모은다는데 소인이 보기엔 그저 인심이 좋아서만은 아닌 듯합니다. 아씨께서도 한 번쯤 이름을 기억해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겨두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이름이 훗날 자신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을 줄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겸손하게 답했으나 그녀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일에 대한 보람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씨 집안에서의 나날은 친정에서와는 전혀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한 나날도 오래가지는 못할 운명이었습니다. 그 소문은 오래지 않아 상계 전체에 더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가장 예민하게 듣고 있던 이가 있었습니다. 인근 최대 상단을 이끄는 조만복이었습니다. 강씨 상단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조만복은 부채를 접으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몰락한 집안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 죽은 척하고 있었던 게로군. 게다가 그걸 살려낸 게 새로 들어온 며느리라. 재미있는 이야기로군. 그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 연화도 강씨 집안 그 누구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조만복은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시켜 이씨 집안의 사정을 조용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전주댁이 지금의 혼사를 몹시 후회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조만복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욕심 많은 여인이로군. 다루기 쉽겠어. 그는 어느 날 저녁 전주댁의 집에 사람을 보내 은밀히 만남을 청했습니다. 전주댁은 낯선 이름의 상단주가 자신을 찾는다는 말에 의아해하면서도 응했습니다. 객사 뒷방 조만복은 두둑한 전대를 슬쩍 내보이며 말을 꺼냈습니다. 부인의 사정 소인이 익히 들었습니다. 원래 정아 아씨가 가야 할 자리에 연화 아씨가 대신 갔다지요. 그런데 하필 그 집안이 알고 보니 거부였으니 얼마나 원통하시겠습니까? 전주댁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소인도 사정이 있습니다. 강씨 상단이 다시 살아나면 소인의 상단에는 여러모로 곤란한 일이 많습니다. 해서 말씀인데 조만복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연화 아씨가 사실은 원래 정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신분을 속이고 정실 자리를 차지했다는 것. 이 사실을 관하에 고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은 혼인이 무효가 될 뿐 아니라 사기 혼인으로 몰려온 집안이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 되면 강씨 집안의 정실 자리는 다시 비게 되지요. 그때 정아 아씨를 새로 들이면 되지 않겠습니까? 전주댁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을 그 부유한 집안의 정실로 앉힐 수 있는 길이 눈앞에 다시 열리는 듯했습니다. 허나 신분을 속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증거야 만들면 됩니다.
조만복이 서늘하게 웃었습니다. 소인에게 맡기시지요. 부인은 그저 관아에서 물으면 애초에 정아 아씨를 보내려 했으나 연화가 제멋대로 신분을 속이고 대신 갔다고만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전주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딸의 앞날과 잃어버린 부귀영화에 대한 미련이 그 망설임을 이내 삼켜버렸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전주댁은 조만복의 손을 잡고 말았습니다. 조만복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관아에 고발장을 넣기 전 확실한 물증이 하나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강씨 상단의 장부 원본 말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사기 혼인뿐 아니라 장부 조작 혐의까지 함께 씌울 수 있으니 일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것을 어찌 손에 넣는단 말입니까? 그야 소인이 알아서 하지요. 부인께서는 그저 관아에서 물으면 미리 짜둔 대로만 답해 주시면 됩니다. 전주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발을 들인 이상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객사를 나서는 전주댁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정아가 마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찌 되었습니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다. 전주댁은 애써 태연한 척했으나 그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벌이려는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눈을 감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한편 강씨 상단에서는 연화가 평소와 다름없이 장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상단이 커질수록 시기하는 눈초리도 늘어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행수 어른, 혹여 모르니 장부를 한 부 더 필사해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박덕윤이 의아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세상 일은 모르는 법입니다. 만에 하나 원본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손으로 확인할 방도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덕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도 연화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홀로 등불 아래 앉아 지난 반년치 장부를 한자 한자 베껴 적었습니다. 손목이 저려올 때까지 이어진 작업이었습니다. 완성된 사본은 그녀가 평소 사용하는 문갑 깊숙한 곳, 은비녀를 넣어두는 자리 바로 옆에 숨겨두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이른 아침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갑자기 강씨 집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덕윤을 찾는다. 상단의 곡물 대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느닷없는 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덕윤은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포졸들은 이미 짜인 각본대로 움직이는 듯 그를 그대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이 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강병연이 언성을 높였으나 포졸들은 관아의 명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박덕윤이 횡령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관아의 명이라면 함부로 맞설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박덕윤이 끌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화는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곳간과 사랑채를 오가며 살피던 중 늘 보관해 두던 장부 원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는 것을 알아챈 것입니다. 원본이 사라졌다.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박덕윤의 체포와 장부의 실종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처음부터 이 두 가지를 노리고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에서 다시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연화를 지목했습니다. 이연화는 관아로 출두하라. 신분을 속여 정실 자리를 차지했다는 고발이 들어왔다. 강병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고발이라니 누가 그런 고발을 했단 말이오? 포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뒤이어 들려온 이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고발인은 이씨 집안의 전주댁이라 하오. 연화는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계모가 자신의 손으로 이 일을 벌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하리만치 담담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강상어는 그 소식을 듣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그 계집이, 아니 그자가 움직였구나. 아버님 그자라니요. 강병연이 물었으나 강상어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근래 자신의 상단 주변을 캐고 다닌다는 소문이 돌던 조만복의 이름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증거는 사라졌고 조력자는 붙잡혀 갔으며 계모는 등을 돌렸습니다. 연화는 이제 홀로 관아의 신문대 앞에 서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문갑 깊숙이 숨겨둔 장부의 사본이었습니다. 이 사본 하나가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뒤집을 수 있을지 그때는 연화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강병연이 연화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두렵지 않으십니까? 연화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아버님께서 늘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든 진실이든 손에 쥔 사람이 임자가 아니라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임자라고.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강병연은 문 밖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등불에 비친 연화의 그림자가 흔들림 없이 꼿꼿했습니다. 내일이면 관아의 신문대가 열립니다. 그 자리에서 연화가 마주하게 될 것은 계모의 배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관아 마당은 구경꾼들로 가득했습니다. 신분을 속여 정실 자리를 차지했다는 소문이 이미 온 고을에 퍼진 뒤였습니다. 사또는 높은 자리에 앉아 좌우를 둘러보았습니다. 한쪽에는 전주댁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고 다른 한쪽 뒤편에는 조만복이 부채로 얼굴을 가린 채 태연한 척 앉아 있었습니다. 이연화는 앞으로 나서라. 연화는 품속에 감춰온 보퉁이를 안고 마당 가운데로 나섰습니다. 그 안에는 밤새 필사해둔 장부의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발인 이씨 전주댁은 이연화가 신분을 속여 정실 자리를 차지했다 하였다. 사실이냐? 전주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미리 정해둔 대로 입을 열었습니다. 예, 사또. 원래는 소인의 친딸 정아가 시집을 갔어야 했으나 저 아이가 제멋대로 신분을 속여 대신 갔사옵니다. 거짓 진술이 마당에 울려 퍼지자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연화는 담담히 그 말을 들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배신이었습니다. 이연화, 할 말이 있느냐? 사또 소녀는 신분을 속인 적이 없사옵니다. 혼산날 새벽 소녀가 뒷문으로 나서려던 것은 도주가 아니라 계모께서 혼서지를 위조하려 한정왕을 강씨 집안에 알리려던 것이었습니다. 이는 강병연 서방님께서도 증언해 주실 수 있사옵니다. 강병연이 앞으로 나서 서찰을 사또 앞에 올렸습니다. 이 서찰이 그 증거이옵니다. 신부께서 오시기 전 이미 소인도 계모의 계략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서찰을 받던 그날, 훗날 이런 일이 있을까 염려되어 즉시 아버님께 청해 저희 집안의 인장과 받은 날짜를 함께 남겨두었사옵니다. 사또는 서찰을 살펴본 뒤 전주댁을 향해 매서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이래도 신분을 속였다 하겠느냐? 전주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뒤편의 조만복이 헛기침을 하며 슬쩍 눈짓을 보내자 다시 억지 논리를 짜냈습니다. 구경꾼들 사이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연화를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이제는 고개를 갸웃하며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또는 잠시 턱을 쓰다듬으며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찰의 필체와 인장을 확인하라. 포졸 하나가 서찰을 받아 꼼꼼히 살폈습니다. 도장이 찍힌 자리와 먹의 색까지 하나하나 대조하는 손길이 신중했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그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강씨 집안의 인장이 분명하고 받은 날짜의 수결까지 함께 남아 있사옵니다. 최근에 꾸며낸 것이 절대 아니옵니다. 사또의 눈길이 다시 전주댁에게로 향했습니다. 그 시선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허나 사또, 신분을 속인 것과는 별개로 저 아이가 강씨 상단의 장부를 조작해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이야기도 있사옵니다. 그 말에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사또의 시선이 연화에게로 향했습니다. 이는 또 무슨 말이냐? 사또, 그것이야말로 소녀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하는 바이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때 관아문 밖에서 소란이 일더니 포졸들에게 끌려온 박덕윤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횡령 혐의로 갇혀있던 그였습니다. 행수 어른. 연화가 놀라 부르자 박덕윤이 힘겹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씨, 소인이 갇혀있는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곡물대금을 횡령했다는 증거로 제시된 문서. 그것은 소인의 필체를 흉내낸 위조 문서였습니다. 소인이 20년 넘게 장부를 써온 사람인데 제 글씨를 몰라볼 리 있겠습니까? 박덕윤의 증언에 사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허면 진짜 장부는 어디 있단 말이냐? 바로 여기 있사옵니다. 연화가 품속의 보퉁이를 풀어 사본을 펼쳐 보였습니다. 원본은 누군가에 의해 도난당했사옵니다. 하오나 소녀가 만약을 대비해 미리 필사해둔 사본이 여기 있사옵니다. 이 사본과 방금 압수하신 위조문서를 나란히 대조해 보시면 아실 것이옵니다. 사또는 사본을 받아들었으나 이내 미간을 좁혔습니다. 허나 이 사본이라는 것도 내가 미리 마음대로 고쳐 써둔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내 손으로 쓴 것을 내 증거로 내세우는 셈이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마당에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연화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사본만 믿고 나선 것이 여기서 발목을 잡힐 줄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강병연이 품에서 작은 서류 뭉치를 꺼내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또, 그리 여기실 것을 짐작하여 소인이 따로 준비한 것이 있사옵니다. 이것은 지난 반년간 저희 상단과 실제로 거래한 세 곳의 객주에서 받은 영수증과 거래 기록이옵니다. 이 기록에 적힌 물량과 금액을 아씨의 사본과 대조해 보시면 한치도 어긋나지 않을 것이옵니다. 반대로 저 위조 문서와 대조하면 금액부터가 맞지 않사옵니다. 강병연은 박덕윤이 갇혀 있는 동안 홀로 발품을 팔아 거래처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 기록들을 모아둔 터였습니다. 연화도 미처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사또는 영수증과 사본, 위조 문서 세 가지를 나란히 놓고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셋을 대조하는 손길이 신중하게 이어졌습니다. 객주들의 기록이 사본과 정확히 들어맞는다. 반면 위조 문서의 금액은 어느 쪽과도 맞지 않는구나. 사또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렸습니다. 연화는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습니다. 곁눈질로 강병연을 바라보니 그는 그저 역게 고개를 끄덕여 보일 뿐이었습니다. 위조 문서는 최근 필체다. 먹빛도 새 것이고 종이 결도 다르다. 이는 명백히 조작된 것이다. 전주댁의 낯빛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뒤편의 조만복은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으나 사또의 호통이 그를 붙들었습니다. 거기 부채를 든 자는 누구인가? 소인은 그저 지나가던 상인일 뿐이옵니다. 지나가던 상인이 어찌 이 자리에 앉아 있단 말인가? 여봐라,
저자를 끌어내 신원을 밝혀라. 조만복이 끌려 나오는 것을 본 전주댁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또. 소인은 그저 저 상단주의 말을 믿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그동안의 일을 하나둘 실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복이 전대를 내밀며 거짓 증언을 부탁한 일, 위조 문서를 만들도록 사주한 일까지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또는 조만복을 향해 서늘하게 물었습니다. 경쟁 상단을 무너뜨리려 이런 짓을 벌였단 말이냐? 조만복은 더는 발뺌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그 순간 마당 한편에 조용히 앉아있던 강상원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사또에게 예를 표한 뒤 연화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연화야, 이제 이 늙은이도 말할 때가 되었구나. 강상원은 품에서 다시 그 낡은 목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목에 걸린 은비녀를 가리켰습니다. 20여 년 전 내가 지방관하에서 억울하게 파직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전이 목숨을 걸고 나를 위해 위조된 문서를 찾아내 주었다. 그 벗이 아니었다면 나는 그때 이미 죽은 목숨이었을 것이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벗의 성이 이씨였고 헤어질 때 은비녀 한 쌍을 나누어 가졌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그런데 그것은 몇 해 뒤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만 들려왔을 뿐 그 후로는 소식이 끊겼었다. 강상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그 벗의 딸이었을 줄이야. 처음 내 목의 비녀를 보았을 때부터 짐작은 했으나 확신하지 못해 차마 말을 꺼내지 못했다. 오늘에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구나. 연화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말씀들, 그리고 이 은비녀 하나가 이렇게 큰 인연으로 이어져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일이었습니다. 아버님, 내가 내 친아버지께 입은 은혜를 이제야 그 딸에게 갚는구나. 아니,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이 늙은이의 집안을 다시 일으켜 주었으니 은혜를 입은 것은 오히려 나였다. 사또는 이 모든 정황을 지켜본 뒤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만복은 경쟁 상단을 해하려 무고와 문서 위조를 사주한 죄로 엄히 다스릴 것이며 전주댁은 거짓 고발과 위증의 죄를 물어 벌할 것이다. 이연화는 무고함이 밝혀졌으니 즉시 방면하고 박덕윤 또한 무죄로 석방한다. 박덕윤이 풀려나 마당으로 걸어 나오자 연화가 달려가 그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오랜 옥고에 수척해진 얼굴이었으나 눈빛만은 여전히 형형했습니다. 행수 어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씨 덕분에 소인이 살았습니다. 박덕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믿음 하나로 버텼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뿌리가 다름 아닌 연화의 됨됨이었음을 그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주댁과 정아는 재산 대부분을 잃고 먼 친척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한때 화려한 비단으로 몸을 두르던 전주댁은 이제 남루한 무명옷을 입고 남의 집 부엌일을 거들며 지낸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저작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예지옷들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할 만큼 초라한 행색이었다고 합니다. 제 욕심에 눈이 멀어 딸도 못 지키고 의붓딸의 앞길까지 막으려 했다가 저 꼴이 났구먼. 이웃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보태며 혀를 찼습니다. 한때는 그 위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던 이들이었으나 이제는 누구도 전주댁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아 역시 한때 자신이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얼마나 위태로운 길을 걸을 뻔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언니 연화가 자신을 대신해 짊어졌던 무게를 그제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훗날 정아가 어렵사리 연화를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지나 그 자리에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조만복 또한 상단을 몰수당하고 유배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이 뒤이어 전해졌습니다. 한때 인근 최대 상단을 호령하던 그의 몰락을 두고 상계에서는 오래도록 경계의 본보기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강씨 집안은 이제 더 이상 몰락을 위장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진짜 재산과 진짜 능력을 함께 가진 상단으로 당당히 세상에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연화는 상단의 안주인이자 실질적인 경영자로 자리를 잡았고, 강상원은 그런 며느리를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손에 쥔 사람이 임자인 줄 안다. 허나 진짜 임자는 그것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먼 훗날까지도 이 고을 사람들은 짐 보따리 하나 들고 뒷문을 나섰던 신부의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들은 저마다 한 가지씩 자신의 셈을 다시 헤아려 보곤 했다고 합니다. 재물이든 사람의 마음이든 진짜 값어치를 알아보는 눈이 결국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짐 보따리 하나로 시작된 이야기는 오래도록 이 고을의 어른들 입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느끼신 소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이야기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